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제가 동생이 사망하고 1년 후에 2021년 10월 25일 날 재판부에 보냈던 저의 그 탄원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처음으로 재판부 앞에 가서 저의 증언, 원고 측의 증언이죠. 그런 관련하여 재판부에 제출했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편지가 아니라 저의 탄원서겠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2020년 9월 21일 02시경 서해 소연평도 양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형, 저는 온양어선 항해사 5년을 복무하고 온양선사에서 선원 담당으로 5년을 근무했으며 첫 출근을 부산 해경에서 실종 선원 사건을 조사받았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 자부합니다. 또한 30여 년 동안 워터라이더 수륙 양용 자전거라는 보트를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 바이어를 만나고 판매하는 등 국내의 해상에서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자신합니다. 동생이 실종되고 사고 선박 무궁화 10호에 승선했을 때 가장 먼저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그동안 제가 봐왔던 해상 실종과는 완전 다른 특이한 사례였고 당시 해경과 해군의 수색 세력들의 동향도 그동안 수없는 실종 수색을 해봤지만 정보들이 공유도 안 되고 답답할 정도로 수색이 진행되었고 과정 중 제 눈앞에서 해작서에서 사고 선박 선장에게 라이프 자켓 전수 조사를 하는 등 뭔가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등 군에서 실종의 이유를 지도에 줄 하나 그어 38km를 수영으로 30여 시간 동안 월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육지에서 수평선을 바라볼 때 육지에서는 8에서 10여 마일 정도인 바 38km는 거의 4배의 거리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수평선까지 헤엄쳐도 반의 반도 못 가서 지치거나 익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새벽에 조류도 강한데 라이프 자켓까지 입고 도저히 NLL 2부까지 수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해경과 우리 군은 그랬다고 주장을 합니다. 해상표류를 하고 기진맥진 상태에서 라이프 자켓을 입었다면 자연적으로 북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지구는 둥글고 북으로 갈수록 좁아지기에 바람과 조류를 순조류, 역조류, 남동풍, 북서풍 등이 같이 겹치면 가만히 있어도 북측 해역으로 간다는 것은 해경이나 바닷가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맞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떠 있으면 북측 해역으로 자동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해역은 수심이 낮고 조류가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밤에 바람이 꽤 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명동이를 입었다면 자연적으로 떠다니게 돼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닷가를 가게 되면 수면 위에 있는 가벼운 물체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에 의해서도 충분하게 몇 마일, 수십 마일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상에서 실종 사건을 보게 되면 실종 위치에서 시신이나 실종자를 찾았을 때 수십 마일 밖에서 아니면 100여 마일 밖에서 찾았던 어떤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배에 올라갔을 때 뭔가가 다른 상황들이 많이 전개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군을 믿었고 또 해경을 믿었고 그때 당시 정부를 믿었죠. 북한과 그때 당시 문재인은 교류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해상 전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해경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면서 이게 국제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시그널을 송출을 하게 되면 북한의 사군단 통신병들 또 북한 선박 주변의 중국 어선들이 이 방송을 청취를 하고 유심히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제가 왜 메이데이 메이데이라는 이 국제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냐면 이 시그널은 나중에 국제적 분쟁이 있을 때 과연 그 지역에 또 그 주변에 그 나라가 어떤 구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법리적 판단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내가 올라갔을 때만 잠시 우리 이함대에서 그다음에 해경의 이제 일부에서 또 인천 VTS에서 이런 수색 방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국가는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동생이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는 묻는 거였거든요. 그럼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일을 안 했으면 왜 할 일을 안 했고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파헤치다 보니까 수많은 기관이 개입이 됐었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었고 동생이 죽기만을 기다렸고 죽고 나니까 자진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그게 말 그대로 자진 월북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연평도 오천계장도 계절풍이 강하게 불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상에서 실종되면 법적으로 72시간 동안 또는 유가족들이 수색 중단을 시점으로 종결하여 실종 처리하는 게 관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수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직접. 저는 이 부분을 주장하였고 해경과 군의 해상 경계 작전 실패를 동생에게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웠다고 판단하였고 30시간의 해상 표류 시간 동안 NLL 이남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였으며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때 북한에 체포되었을 때 왜 신병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반드시 해줘야 할 답변을 무시하고 거부한 채 군사안보, 군사기밀을 말했고 월북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이게 그 2021년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취합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 자체적인 판단을 했을 때 뭔가가 이상한 것은 있었지만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다 보니까 정보 접근성이 정말 없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국방부 장관을 만나도 외교부 장관을 만나도 해경청장을 만나도 그렇게 답변합니다. 군사기밀 국가안보 우리는 모른다. 내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라고만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몰래 숨어서 동생의 자진 월북 프레임을 7가지의 근거로 만들었고 그것을 읽어 내려갔던 윤성현이라는 놈은 2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남해 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저는 동생 사망 한 달 후에 청와대에 상소문을 보내가지고 윤성현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문재인은 보란듯이 비웃으면서 이 새끼를 이 거지 같은 놈이 그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청와대 상소문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주변국의 외교 문제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말합니다. 강력한 평화는 자국민 보호에서 주장되어야 하고 동생은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었고 나름대로 선장까지 했던 베테랑 항해사였습니다.
목숨을 건 불법 조업 선박을 단속하는 고속 단정 팀장으로 근무했던 동생을 하루아침에 월북자라는 신분으로 낙인을 찍었고 정보 공개는 거부하면서 월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무리 군사기밀 국가안보라 할지라도 저한테만큼은 비밀 서약 학서를 받고서라도 보여줘야 정당할 것입니다. 이제 고3 초등학교 3학년의 어린 조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던 부분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조카들이 초등학교 3학년 고3의 나이였죠. 저는 큰아빠로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카들에게 고통스러운 멍해를 안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강력한 국가 안보와 비밀스러운 군사 기밀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방어권 차원의 철벽을 국민의 생명 앞에서 세울 수 없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방어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북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고 전박에서 이탈해서 NLL 이북으로 가는 해상 표류 시간 동안 우리 군과 해경은 무엇을 했으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북에 체포되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죽고 나서 월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지 알고 싶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생존했을 때 수색에 전념하지 않고 신병인도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왜 라이프 자켓을 해군에서 조사했어야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고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겠기에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억울한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못된 자들의 일심보다 더더욱 진실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 때 국제조난 시그널을 원칙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해경의 책임이 있으며 자세한 경위와 설명도 아직 하지 않은 국방부, 군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도 법의 잣대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힘없고 나약한 국민이면 부당함에도 입 다물고 살아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와 헌법을 중시하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사기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보 공개 거부가 아닌 범죄의 가능성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론을 통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항변하지만 저는 그 전에 국가의 역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물었는데 이제 와서 시간 끌기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변론에서 법리적으로는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해상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억울함이 없이 어린 조카들의 가슴 속에 크나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그리고 헌신했던 동생의 희생 또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애국자이며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 있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진짜 알아야 할 권리는 평등하게 알아야 민주주의의 국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드시 국가가 주장하는 것과 유가족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에 정부가 주장하는 것들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덮으려 하지만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기에 저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요지는 실종사고 접수, 해경과 군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정당했는지 국가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실종사건의 수사를 정확히 했는지를 묻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저의 주장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어떤 정보공개 청구를 했냐면 국가안보실이 안보실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은 청와대 문재인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경의 초동 수사가 어떤 식으로 됐었는지, 또 수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선언 진술서를 미리 받아봤는데 해경의 진술서가 필요했던 거 뭐냐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아들이 발뺌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것을 알아야 했었고, 또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최일선에서는 이함대, 그 다음에 해작사, 그 다음에 합참, 또 국방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하고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정보들을 하나하나 취합하고 취득하는 어떤 그때였습니다. 이게 동생이 사망하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어진 그 진실의 문을 그때 당시 열려고 했었죠. 근데 문재인은 철저하게 저와 우리 가족들을 외면을 했었고, 계속 재판을 통해서 시간 끌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해서 얘네들이 어떤 더러운 짓거리를 했냐면, 사건 기록을 안 봤다라고 해서 한 달 딜레이, 뭐를 안 했다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나중에 앞으로 좀 다른 이제 방송에서 이것을 밝혀지겠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이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천인공노할 자들의 만행을 볼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조각조각의 어떤 사실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과연 이래진이가 싸웠던 이게 진실인가, 아니면 문재인이가 정말 옳았던가라고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저의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그 방송을 계속 청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의 만행 같은 것, 민주당의 이 악랄한 자들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왜 민주당이나 문재인에 관련해서 얘네들이 입을 다물고 증거를 인멸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 6년 동안 저는 왜 제 이빨이 20개가 빠져나가고 없는 당뇨가 생기고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잘 나가던 회사를 엎어버리고 막대한 빚을 안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까지 이 사건에 매달렸던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처절하고 눈물겨운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당시 첫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판부에 요구했던 저의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산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어도 많이, 단어 선택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지만 재판을 하면서 이자들의 만행을 보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시간 끌기를 10개월 동안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된 그 더러운 짓거리를 목격을 했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해 피격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가 한 명의 국가 공무원을 자진 월북자로 만들었고, 또 형인 제가 말했던 것을 깡그리 무시했고 우리 집안 전체를 매도했던 이 무지막지한 자들을 우리가 응징하는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정당 해산돼야 되고, 문재인이 죽어서라도 살아있을 때 심판받으면 내가 끝까지 나의 고통을 문재인한테 물을 거고요. 죽어서도
시신을 아니면 그 뼈가루를 내가 불태워서 부관 참시를 해버린다고 할 정도로 제가 분노스러운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정말 문재인은 끔찍하게 그 기간 동안에 저를 무시했고 힘든 고통의 시간으로 내몰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또 저의 방송이 부족하고 투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의 어떤 그 투쟁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긴 시간이지만 가슴 아프게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